안녕하세요. 조은희 변호사입니다. 얇고 넓은 기업법률 강의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얇고 넓은 기업법률, 좀 법률 제목이 생소하죠? 사실 법률 강의 치고는 일반적인 타이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수강을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강의 제목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의아한 마음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강의를 개설한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그 무엇이 있는 것이죠. 얇고 넓은 기업법률. 사실 기업법률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모호하지요. 어떻게 보면 모든 법률이 다 적용될 수 있는 매우 광대한 범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강사가 기업법률 강의를 과연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어렵지요. 무모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강의를 개설한 것은 한번 여행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다 여행 가고 싶지요? 저도 여행 가고 싶습니다. 누구나 여행을 꿈꿉니다. 세계 여행을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지구는 참 넓죠?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어느 순간에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또 잠을 자고 어쨌든 그 순간에 어딘가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 순간의 현장을 정하기 위해서 미리 정할 수도 있고 직전에 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죠. 시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건강도 필요하다. 그리고 용기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에 어느 박물관에 어느 바닷가에 어느 유적지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미리 머릿속에 외우거나 담아두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검색의 대상입니다. 서치의 대상이죠. 어떤 전문가도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박물관의 위치, 시간, 요금 이런 것들을 외우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을 갔다 오다 보면 또는 그 지역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경험의 남김이지 우리가 연구나 배움이나 이렇게 공부의 대상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무엇을 알고 있으면 편리한가? 그것은 검색하고 서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비행기표를 예매할 때 그리고 숙박업소를 예매할 때 어떠한 유적지를 고를 때 바로 검색하고 서치합니다. 바로 그 검색하고 서치하는 게 앱이 될 수도 있고요.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책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 그러한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방법들을 알면 바로 여행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방법을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어느 정도의 데이터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좋겠죠.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에 어느 박물관이 요금이 얼마이고 몇 시에 여는가 하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준비할 때 적어도 세계 지도에서 남미가 어디고 아시아가 어디고 동유럽이 어디고 그래서 대략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적도 근처니까 더울 것이고 극지방 근처니까 추울 것이고 하는 우리가 어떤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기본 정보, 기본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할 때 갖고 있는 기본 정보가 되겠습니다. 기본 체계가 되겠죠. 자, 법률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업 실무를 하시면서 법률 이슈가 발생합니다. 법률 분쟁이 발생합니다. 법률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럴 때 그것을 해결하고 처리하고자 할 때 거기에 분명 적용되는 법령 조항이 있을 겁니다. 무슨 법, 몇 조, 몇 항. 자, 그런데요. 저도 변호사긴 하지만 사실 법조인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그 법령 조항을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마 이 변호사 생활을 평생 하더라도 모든 법령 조항을 접해보기는커녕 어떤 법은 아예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여행할 때 아무리 여행 전문가라고 모든 도시를 다 머릿속에 넣고 다 알고 심지어 다 접하지 않듯이 심지어는 모르는 도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그 순간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처럼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현재 시행되는 법률이
한 16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법률은 새로 생성되고 또 없어지고 변화하고 진화 발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바로 내가 구체적인 법률 케이스에 적용될 법령, 그거는 이제 1600개가 넘는 법률이 있고요. 거기에는 수십 개, 수백 개, 때로는 1000개가 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하위 법규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훈령 이러한 하위 지침 법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데이터로 내 머릿속이 아닌 바로 지금은 컴퓨터에 있고 인터넷에 있고 정확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법제처에서 만든 사이트에 다 담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책으로 갖고 있어야 됐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그 법률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검색하고 서치할 것인가 그 방법을 아는 것. 그리고 적어도 그 서치하고 검색해서 적용을 할 때 그것을 내가 실행하기고 내가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 정보, 법률 체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강의의 목적이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얇고 넓은 기업법률 강의 출발합니다. 자, 우리 강의의 콘텐츠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8강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실무법률 개론. 한번 아주 기초적인 전반적인 체계를 한번 다루어 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색깔은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약간 얼굴이 울긋불긋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노랗기도 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눕니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색깔을, 얼굴색으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나누죠. 자, 우리 법이라는 것도 저작권에 관한 법률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허에 관한 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콘텐츠이고, 어쨌든 모든 법률 관계는 기본적으로 민사, 형사, 행정이라고 하는 바로 세 가지,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라고 러프하게 우리가 체계를 나누는 것처럼 민사, 형사, 행정의 바로 이 세 가지의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즉 민사관계, 형사관계, 행정관계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사관계에서 우리가 실무상 특히나 문제되는 손해배상을 살펴볼 겁니다. 따로 강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 민사, 형사, 행정의 범주 안에 들어가면서도 그 특성이 크고 우리 기업에서 많이 문제돼서 결국 기업이라는 건 돈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기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동 문제, 바로 이 노동 문제의 특성에 대해서 마지막 강으로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8강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강 실무법률개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강이 첫 강인데 또 첫 강의 첫 핵심어, 키워드로 제가 3단 논법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3단 논법. 어떤 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금방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다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3단 논법이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중학교 국어 시간에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국문학에서 나오는 논리의 법칙입니다. 말 그대로 논리의 법칙인데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단계는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고 하는 3단계입니다. 이거야 이제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대전제가 있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거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대전제가 뭡니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어디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가 대전제고, 소전제는 그 바로 개별적인 구체적 사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어 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 소크라테스도 사람이야, 갑돌이도 사람이야, 을순이도 사람이야, 병철이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갑돌이도 죽을 거고 나도 죽을 거고 소크라테스도 죽을 거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3단 논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굳이 법률 케이스를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인간사의 논리구조, 사고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삼겹살집에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계산할지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삼겹살이 1인분에 10,000원이고요. 그리고
맥주가 하나에 1,000원입니다. 당신은 삼겹살 3인분을 드셨고 맥주를 2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야 될 돈은 얼마요? 3인분 2병. 그래서 32,000원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3단노법에 기본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거.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굳이 논리라고 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아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바로 우리 가게의 기본 원칙이 삼겹살 1인분에 얼마, 맥주가 한 병에 얼마. 그리고 개별적 사실이 뭡니까? 너는 3병 먹었어. 너는 3인분을 먹었어. 너는 2병을 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네가 내야 될 돈은 32,000원이다. 자, 이것을 이제 법률 케이스로 가져가 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법인 거죠.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회적 약속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 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 이런 등등의 법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기본 원칙 하에 바로 갑돌이가 한 행동, 을순이가 한 행동, 병철이가 한 행동, 갑돌이와 을순이 간의 분쟁, 그리고 제가 한 행동, 제가 한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률적인 결론이 나는 것이죠. 아주 그냥 가볍게 예를 들고 러프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 절도를 범하면 처벌이 됩니다. 우리 형법에 나와 있죠. 남의 물건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제가 영득, 즉 소유의 의사로 가져가면 그게 절도가 되는 것이죠. 타인을 때리면 폭행이 됩니다. 자, 절도죄, 폭행죄는 죄고요. 형법에 죄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에는 처벌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대원칙이죠. 절도를 범하면 처벌된다. 근데 갑돌이가 을순이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을순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갑돌이가 연필이 너무 예뻐서 자기 주머니에 슬그머니 넣어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구체적 사실인 거예요. 개별적 사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갑돌이가 한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므로 갑돌이는 처벌된다. 이게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개별적 사실관계가 무엇이고 그래서 그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른 법을 적용한 결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3단노법에서 의거한 바로 논리 법칙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법률 케이스 푸는 일반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맥락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거나 국문학에서 하는 거나 결국 법률에서 하는 거나 우리의 사고 구조에 따라서 우리의 논리 구조에 따라서 아주 당연한 하나의 일반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바로 그래서 이렇게 3단 논법이라고 표현하든 우리가 법 적용 원리라고 표현하든 어떤 법률 케이스에서 결론이 나는 게 우리가 실무적으로 뭐가 되죠? 바로 법원의 판단이 되고요. 법원의 판단은 뭘로 남습니까? 판결문으로 남는 거죠. 판결문이라고 하는 문서로 남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판결문에도 바로 이렇게 3단 논법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법에서 절도죄는 처벌된다. 그리고 갑돌이는 을순이의 연필을 가져갔다. 그리고 결론, 갑돌이는 절도죄를 범했기 때문에 형벌에 처한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다만 우리 판결문은요. 소전제가 먼저 나옵니다. 기초사실이라고 해서 갑돌이가 을순이의 집을 방문했다. 갑돌이가 을순이의 연필을 훔쳐갔다. 을순이 몰래 가져갔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우리 형법에 따르면 절도죄라 하면 어쩌고 저쩌고 절도죄가 되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는 거죠. 판단. 자, 갑돌이는 절도죄를 범했다. 그래서 처벌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전제가 기초사실이고요. 대전제가 바로 적용될 법령인데요. 결국 법령은 해석이 중요한 거고요. 법령이 문구가 어떻게 존재하고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문구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이 소전제인 기초사실은 뭐가 중요한 거죠?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갑돌이가 훔쳤는지, 병철이가 사람을 때렸는지, 제가 돈을 안 갚았는지. 자, 그러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증거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소전제라고 하는 기초사실이고요. 대전제는 법령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그 기초사실의 확정과 법령의 해석을 통해서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처벌된다. 돈을 갚아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부동산을 인도해야 된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단노법이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지만 어떤 그 논리 구조를 가질 때, 특히 법률 케이스를 가질 때 3단노법을 머릿속에 넣고 하면 굉장히 이해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법률을 적용하고 처리하는데 아주 유용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단노법의 첫 번째 단계 이제 대전제를 보는데요. 대전제가 바로 법률이죠. 사실 더 정확히는 이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이요, 5단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보면 중학교 사회책에도 나오는 것 같고, 고등학교 사회문화, 정치경제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령을 일반적으로 5개의 계위라고 합니다. 법을. 계위는 뭐예요? 계급인 거죠. 등급인 거죠. 순위인 겁니다. 그래서 1순위가 바로 법의 최고인, 여러분 다 들어보신 헌법입니다. 헌법, 2순위 법률, 그리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됩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건 법률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 국가의,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기본권을 담은 법 중의 법, 최고의 법은 헌법이고요. 헌법은 비교적 광대하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적으로 당장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아주 일부 정치적인 사건이나 일부 사회적인 사건은 헌법이 논해지기도 하지만 헌법은 비교적 추상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중요한 건 맞죠. 자, 그리고 바로 2단계인 법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바로 우리 국회에서 만든, 우리가 민법, 형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이런 등등의 법률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우리가 법률을 만드는데, 우리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법부가 뭡니까?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법률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으면 좋겠지만 국회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 의결이라고 하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사회 변화에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전문적이거나 디테일한 것을 좀 직접적으로 하기 부적당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은 바로 하위법규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법률의 하위법규가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위법규의 명령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3단계가 명령이지만 3등급이 명령이지만 사실 3-1등급, 3-2등급, 3의 1, 3의 2 두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는 대통령이 만드는 걸 대통령령이라고 하고요. 각부 장관이 만들면 부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바로 국회에서 만든 근로기준법이 있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하위 법규로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이 있고, 그리고 그 근로기준법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의 장관이 만든 부령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통령령과 부령을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대통령령은 시행령을 말하고요. 부령은 시행규칙을 말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대통령령, 부령이란 말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수의 대다수의 법들은 바로 이렇게 대통령 밑에 우리가 각부 장관이라고 하죠. 그 각부 장관들이 하는 그 관할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의 장관들이 시행 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 통할되는 법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도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광역자치단체의 규칙, 광역자치단체 말고 또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기초자치단체의 규칙이 있습니다. 즉 서울시의 조례, 서울시의 규칙, 그리고 강남구의 조례, 강남구의 규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방자치제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지방분권이 많이 발달한 나라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지 않아서 사실은 그렇게 할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조례 규칙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지방 재량권이라든가 지방 분권이 엄청나게 뭐 미국과 같은 나라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와 규칙이 관할하는 범위는 굉장히 적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기업 법률을 하면서 사실은 조례 규칙까지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할 경우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실무적으로 결국 가는 건 어디다? 법률과 명령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에 대한 하위법규로서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서 예를 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이렇게 3단계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죠. 지금 제가 이제 여기다 근로기준법, 여기 보시면 위에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위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예. 보통은 이제 그래서 법률이 이 3단으로 이루어진 걸 법률의 완벽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근로기준법에 보면요. 우리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주의가 의무로 지은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입법을 잘했냐 못했냐를 이제 떠나서, 물론 이게 학자들 간의 여러 가지 비판론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실무가로서 현재 존재하는 법률을 보는 겁니다. 법률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법률이 다 담아놓지 않았고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그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것을 대통령령에서 만들었어요. 가령 보면요, 마약에 관한 법률 보면 당연히 우리가 마약을 하면 그것은 처벌이 되겠죠. 마약을 소지하거나 흡입하거나 배포하거나 등등 하면 처벌이 됩니다. 그럼 마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마약이라는 것도 진화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마약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률에다가 일부를 기재해놓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대통령령에서 계속 이 사회의 진화 발전에 따른 것에 따라서 계속 대통령도 제정과 개정을 거듭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또 추가된 마약류에 관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자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시행령에 그것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또 시행령에서 또 이것은 내가 대통령이지만 각부 장관이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면 또 그 시행규칙에 위임이 돼서 기재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규정화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법률에서 대부분을 적고 거시적인 것을 적고 중요한 것을 적지만 미시적이거나 세부적이거나 변화가 좀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에 또 거기서 또 바로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거나 위임이 필요하다고 하면 각부 장관이 하는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법률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쳐서 바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민법을 보면요, 민법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은 법률에서 끝나는 게 있고요. 어떤 법률은 시행령까지 있는 게 있고요. 어떤 법률은 시행규칙까지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어떤 조문을 이제 명백하게 보려면 이게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이렇게 3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 봐야 이제 완벽하게 법률을 서치하고 법률을 끄집어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 3단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지금 이게 보여드린 이 화면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사이트입니다. 결국 우리가 법률이 1600 몇 개가 되고요. 어떤 사람도 그 법률의 제목을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암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또 내가 알고 있었다고 해도 어느 순간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가 시행되는 그 법률의 내용이 무엇인지, 시행령이 무엇인지, 내가 어제 알고 있었던 것도 오늘 바뀔 수 있으니까요. 결국 어디서 확인합니까? 실무적으로? 바로 우리가 법제처에서 이 법령을 관리하는 거고요. 법제처에서 바로 갖고 있는 사이트, 법제처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우리 검색 사이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들어가시고 거기에 보면 이제 검색창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이와 같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법령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뜨는 거고요. 이미 폐지되었거나 개정되었으면 현재 시행되는 것, 과거의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적용 시점에 맞는 현재라면 현재의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가장 정확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그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사실은 거기에다 근로기준법만 쳐도 바로 그 사이트에서 직접 현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제일 정확한 것은, 제일 공식적인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의규정과 가행규정을 볼 건데요. 자, 임의규정, 가행규정. 이것은 이제 법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나눌 때도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성별에 따라 남녀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는 순위에 따라서 법령을 5단계로 나눈 거고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거는 그 법률을 계약과의 관계에서 나눈 겁니다.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나눴다가 이번에 남자, 여자로 나누는 거죠. 성별에 따라서.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측면이 있는 거냐면요. 자, 우리가 아까 3단 논법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3단 논법이라는 게 기본 원칙이 있고 구체적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본 원칙이라는 게 국가에서 만든 아까 법령이 있고요. 그러한 그 기본 원칙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원칙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그걸 다시 우리 민법으로는 뭐라고요? 계약이라고도 하고 합의라고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계약이나 합의를 어떤 민법이나 노동법이나 이런 그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법이냐, 법원이냐.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법원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이 법원이라고 해서 사실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이 깊숙이 들어가면 좀 학문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실무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담백하고 러프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대전제가
우리 국가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약속이라고 하죠. 바로 법령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 둘 간에 갑돌이와 을순이, 을순이와 병철이 간에 서로 만들어 놓은 법, 그게 바로 계약인 거죠. 그래서 개인 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계약이 있는 거고요. 사회적 약속인 계약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갑돌이와 을순이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그 원칙의 바퀴가 하나 더 있는 거고요. 만약 갑돌이와 을순이가 둘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약속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럼 원칙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두 개의 원칙이 모순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법은 서쪽으로 가라고 하고 계약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원칙이 적용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게 법과 계약의 충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리거나 또는 뭐 지금처럼 강의를 해서 용역 대금을 받거나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매매 대금을 받거나 아니 임대료를 받거나 하면 우리가 기한이라는 걸 정하죠. 예를 들면 임대료 매달 월세 50만 원을 냅니다. 월임료를. 그런데 그게 매월 1일입니다. 하고 하면 매월 1일 날 50만 원을 지급할 임대인에게 임차인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날짜에 지급을 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지연 배상금, 뭐 우리가 은행에서는 연체이자라고 하는데요. 이자 상당의 지연 배상금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이자는 이율이 있어야 되겠죠. 이럴 때 우리 민법의 이율이 얼마입니까? 민법의 이율이 5%입니다. 5%. 자, 그런데 임대인 갑돌이와 임차인 을순이가 서로 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약에 매달 1일 날 월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를 10%로 합시다. 라고 정했어요. 자, 그러면 주는 사람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자, 주는 입장에서 낮은 이율이 좋은 거고 받는 사람은 높은 이율이 좋은 거죠. 자, 며칠 늦었습니다. 3일 늦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사에서 3일 늦어서 굳이 이자를 안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3일 늦었기 때문에 이율과 날짜를 적용한 그 늦은 돈에 이율과 날짜를 적용한 지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당연히 임대인 갑돌이는 을순이에게 3일 늦었으니까 우리가 계약서에 연 10%니까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지금 50만 원을 3일 늦게 지급했으니까 50만 원 곱하기 365분의 3 곱하기 이율이 10%가 0.1이죠. 예. 그래서 0.1을 한 것이 바로 10%를 적용한 이자입니다. 3일째 이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서 이자를 달라고 했더니 을순이가 하는 말이 갑돌아, 내가 있잖아. 나 요즘 법 좀 공부하는데 민법 내가 열심히 공부하거든. 민법에는 5%라고 적혀 있단다. 야, 갑돌아, 너 법이 우선하겠니? 계약이 우선하겠니? 당연히 국가에서 만든 거니까 법이 더 우선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나는 5% 이자를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가 아까 0.1을 곱하는 게 아니라 0.0으로 곱하는 거야. 5%니까.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갑돌이 무슨 말이야? 야, 법이 있더라도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야.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10% 이자를 적용한 금액을 주는 게 맞아. 라고 서로 간에 말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은 5%고 계약은 10%인데 서로 다른데 과연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가? 원칙이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고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러한 고민의 문제가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한 계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떠한 특정한 국가에서 만든 법령에 지금 민법에 제가 뭐 몇 조인지 암기하지는 못하지만 5%라고 하는 조항과 충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과연 법이 이기느냐, 계약이 이기느냐, 이때 법이 적용되느냐, 계약이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입니다. 그럼 결론은 그때 충돌할 때의 법이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 달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임의규정, 강행규정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언어에서 오는 느낌이 있죠. 그 충돌하는 법이 임의규정인데 누가 이긴다? 임의적이니까 계약이 이긴다. 그리고 그 충돌하는 법이 강행규정이면 뭐가 이긴다? 법이 이긴다. 그러면 그때는 계약이 적용되지 않고 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제가 말씀드린 갑돌이와 을순이의 사안에서 5%냐 10%냐의 문제는 10%의 계약과 배치되는 5%라는 민법 조항이 그 규정이 임의규정이면 누가 이겨요? 법이 아닌 계약이 이기는 거죠. 10%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 규정이 강행규정이면 바로 법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당의 5%인 민법 조항이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아까 같이 이런
국가법률사무센터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기준법 제2조 옆에 동그라미로 강, 임 이렇게 적혀 있으면 참 편하겠죠. 그럼 이거 확인하고 아까 5% 조항은 강이네. 그러니까 가행 규정이니까 5%가 계약을 이깁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는 있지만 사실은 어쩔 때는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얼굴 보면 어느 정도 알지만 헷갈릴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보면 일자냐 이자냐 뒷자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이 법은 강이냐 임이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뭘로 하느냐? 해석론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내가 얼굴만 보고 남자 여자를 판별하는 게 그닥 어렵지는 않지만 헷갈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해석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1심, 2심, 3심 서로 간에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법이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계약이 적용됩니다. 라고 하는 서로 간의 그 해석에 법원에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등록번호 일자, 이자처럼 명백하게 기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얼굴만 보고 어떤 거는 비교적 남자로 명백하고 어떤 경우는 비교적 여자로 명백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석론인데요. 우리가 이제 민법은요, 대부분의 조항이 임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율이 있고요. 예를 들면 계약에 대한 이행 장소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얘기하는 5%도 임의 규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5%가 민법에 있더라도 10%의 계약이 있으면 계약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의 규정은 계약이 충돌하면 계약이 이긴다는 뜻인 거죠. 그럼 강행 규정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노동법에 보면 우리 근로기준법에 연차 유급 휴가의 개수가 있습니다. 첫 해를 80% 이상 개근하면 연차 휴가 1년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네. 15개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 실무를 하시기 때문에 또한 또 여러분들이 근로자시기도 하고 사업주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생활에 체화되어 있는데 바로 첫 해를 80% 개근하면 15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이 보면 1년에 15개부터 시작해서 최대 25개까지 2년마다 하루씩 가산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 법에는 지금 15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장님이 근로자를 뽑으면서 어이 근로자야 우리 회사 엄청 좋잖아 연봉도 몇 억이고 좋지 너 오고 싶지 예 저는 너무 채용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야 미안한데 우린 연봉도 많고 일도 편한데 너 아니어도 올 사람 많은데 대신에 연차 유급 휴가가 법에는 15개인데 우리 12개만 하면 안 될까? 어때? 그것만 동의해주면 내가 너 뽑을 거야. 그럼 어때요 근로자는? 뭐 비록 물론 누구나 휴가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뭐 너무나 좋은 회사고 휴가 개수 3개 정도는 내가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고 해서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 계약서에 쓰는 거야. 그 계약서에 첫 해 80% 개근하면 연차 유급 휴가를 12개를 부여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15개와 둘 간에 맺은 계약이 충돌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근로기준법은 강행성을 갖기 때문에 비록 12개라고 하는 계약을 했어도 강행성은 어떻습니까? 강행규정은 법이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 15개, 계약 12개. 그러면 바로 법이 이겨서 15개가 적용되는 겁니다. 즉 법원을 가면 사업주는 아유 약속이 이기지 않습니까? 판사님 저 12개 주는 거 맞죠? 자 근로자는 아닙니다. 법이 15개니까 15개 해주셔야죠 판사님? 했을 때 판사는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을 갖기 때문에 15개로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하나 생각하실 게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마음씨 좋은 사업주가 야 저기 있잖아 우리 법은 15개인데 나는 너가 너무 이쁘고 너를 너무 뽑고 싶어서 내가 그 휴가를 20개를 줄게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럼 근로자는 당연히 싫어할 이유가 없겠죠. 더 많이 준다는데. 네 좋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20개를 적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 친구를 뽑고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괜히 20개 줬나? 내가 좀 너무 오버한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동료 친구들이 야 법에 있는 것도 주기 힘든데 네가 뭐라고 20개 주냐 이런 말도 듣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근로자한테 근로자야 내가 너하고 20개로 약속했지만 법이 15개지 법이 이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법을 15개 줄 거야. 근로자는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이 이기는 거죠. 약속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20개입니다. 그럼 이때도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20개가 아닌 계약의 20개가 아닌 법에 15개가 적용되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20개가 적용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근로기준법이 절대적 강행규정이 아니라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이따가 이제 우리 노동분쟁할 때 들어갈 건데요.
자,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연차유급휴가를 정하고, 연장근로를 했으면 1.5배를 정하고, 퇴직금에 대해서 우리가 1년 근로하면 30일분의 퇴직금이 보장되고,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보장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뭐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최저 기준을 만든 겁니다. 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건 무효야. 이 정도는 보장해줘야 돼. 근데 그보다 근로자한테 좋은 것은 국가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 유급시간은 15개인데 계약에서 12개로 한 것은 근로자에게 나쁜 거기 때문에 이때 강행 규정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개는 띠리릭 죽고 바로 15개가 적용되는 건데, 반대로 20개가 적용된다면, 계약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법의 15개가 아니라 계약의 2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근로기준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기니까 임의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긴 하지만 우리 학자들이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쓰는데, 편면이라는 게 뭐예요? 양면이 아니고 한쪽으로만 간다. 즉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약일 때는 임의 규정,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일 때는 강행 규정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임대차 보호법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2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2+2라고 해서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최대 4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예외 요건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등등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역시 그것보다 임차인에게 좋은 계약은 됩니다. 근데 임차인에게 더 불리한 계약은 되지 않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역시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보호법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행 규정성을 받는데, 그것은 뭐예요? 임차인보다 나쁜 계약이 있을 때는 그것은 바로 법이 이긴다라고 하는, 법이 적용된다는 강행 규정성을 갖고요. 다만 임차인이 만약에 반대로 더 좋은 계약 내용이 있을 때는 그때는 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때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민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03조, 민법 103조에 보면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대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강의를 해주면 돈을 주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에 이제 강의를 해서 우리 강사료를 받기로 하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강의 용역 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강의 위임 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강의 위탁 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강의 도급 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결국은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결국 당사자가 강의를 하고 돈을 받기로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약속대로 그 강의를 수행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강사료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강의와 마찬가지로 도배를 해주면 돈을 받기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택시기사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셔다 두면 돈을 받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을 죽여주면, 제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죽여주세요. 제가 그럼 1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용역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면 살인 청부라고 하는데요. 이제 청부는 이제 우리의 도급계약을 일본에서 청부계약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살인 도급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자, 사람을 죽여주면 1억 원을 지급할게. 이거는 강의를 해주면 강사를 죽기랑 사실은 이제 법률적으로 드라이하기는 같은 구조입니다. 마치 1,000원짜리 치토스를 사서 하는 거나 10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나 똑같이 매매 계약이듯이 바로 지금 이렇게 사람을 살인하면 돈을 줄게라는 것은 이제 도급 계약인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이 만약 법적으로 유효해서 사람을 실제 죽여서 내가 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돈을 지급 안 했을 때 법원에다가 사람을 죽인 증거를 제출해서 판사님, 제가 이렇게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제출하고 바로 거기에는 이제 사람을 죽이면 1억 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죽였다는, 내가 일을 완성했다라는,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를 대서 마치 강의를 해서 강의료를 지급하듯이, 물건을 팔아서 물건을 지급하듯이 이것도 어쨌든 서로 약속한 거니까 이것이 뭐 살인죄로 이 사람이 처벌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민사상 돈 1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상식에 맞지 않겠죠. 그걸 법에서 인정해 준다면 마치 국가가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인정하고 불법을 오히려 장려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계약이 무효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계약은 민법에서 무효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살인을 한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판사는 비록
계약을 체결하고 살인이라고 하는 업무를 완성했으나 이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돈 1억 원을 기각한다라고 결론을 맺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조항이 뭐다? 민법 103조의 강행 규정인 그런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 제가 강행 규정을 계속 설명했는데 사실 강행 규정은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강행 규정의 일단 의미는 다시 얘기하면 임의 규정은 그 계약과 법령이 배치될 때는 계약이 우선하는 것이고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고 강행 규정은 그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즉 법에 위반되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게 강행 규정인 것이죠. 즉 우리가 법과 계약이 충돌할 때 법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그 법과 충돌하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효력이 없다는 거 말고 단속 규정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그 행위를 하면 안 되지만 공법상 처벌되는 건 변론을 하고 굳이 효력까지 물리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효력은 유지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음식을 팔아서 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산에 가면 산 위에서 정말 힘들게 막걸리를 지고 와서 막걸리를 파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사실은 어쨌든 그분이 뭐 영업신고를 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무허가 영업을 하는 건데요. 자, 제가 좀 법 좀 안다고, 제가 변호사라고, 자, 막걸리 2,000원 적혀 있습니다. 막걸리 한 잔 주세요. 제가 마셨습니다. 그분이 2,000원 주세요 하겠죠. 그럼 제가 법 좀 안다고, 사장님, 이거 무허가잖아요. 사장님 영업신고도 안 하셨고, 사업자 등록증도 내지 않았잖아요. 이거는요, 우리 강행규정 위반이거든요. 우리 강행규정에 따르면 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강행성이거든요. 두 당사자가 임의규정과 같이 우리는 영업신고 안 하고 음식을 사고 팔 수 있다고 약속하더라도 그 약속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저하고 막걸리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장님은 강행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막걸리 매매 계약은 무효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걸리 마셨지만 돈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게 살인 도급 계약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사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우리가 무허가라고 해서 그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게 과연 맞을까요? 상식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 영업신고를 안 해서 국가와 또는 그 관할 관청에서 처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또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아서 그분이 어떤 과세처분이나 또는 조세처벌법 위반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막걸리 매매 계약, 무허가에서 음식을 파는 고객과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너무 부당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많을 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한국에 체류하는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너는 불법 체류니까 나는 일을 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겠다.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했다는 것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결국 그걸 처벌을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지만 그것이 근로계약까지 무효로 하는 그리고 매매계약까지 무효로 하는 효력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 규정은 유효하지만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행규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가행규정은 그 법과 위반해서 법률행위인 계약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행규정 위반은 아예 그 계약이 무효입니다. 아까 청부살인 계약처럼.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에서 12개의 연차 유급휴가를 맺은 계약처럼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고요. 단속규정은 그 계약까지 아까 제가 무허가로 막걸리 파는 분한테 2,000원 주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저는 2,000원을 줘야 됩니다. 다만 그분은 바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관할 관청이나 바로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임의규정, 가행규정 법과 계약이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하느냐. 즉 임의규정은 계약이 법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가행규정은 그 법에 위반해서는 계약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됩니다. 근데 그 위반했을 때 효력규정은 그 계약까지 날려버리는 것이고 무효로 만드는 것이고요. 단속규정은 계약은 유효하되 다만 처벌만 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법과 계약의 관계를 할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요, 그러면 임의규정이 왜 적용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과 계약이 있는데 계약이 늘 적용되니까 그러면 임의규정이 적용될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임의규정은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돈 500만 원을 꿔줍니다. 친구가 꺼달라고 해서. 그리고 다음 달 1일 날 갚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갚지 않아요. 물론 제가 원금만 받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그 친구가 나중에 열흘 늦게 갚으면 원금만 받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법으로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굳이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그때 어떻습니까? 제가 친구한테 돈을 꿔주면서 서로 간에 아까 갑돌이와 을순이처럼 연 10%, 연 8% 이유를 정했으면 그 약정 이율이 적용되는데요. 우리가 대여계약, 돈을 빌려준 대여계약은 존재하지만 미처 그 지연배상금에 관한 이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월세가 50만 원이다 라고 정하면서 거기에 만약에 그걸 늦게 하면 연 8%의 지연이자를 한다라고 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쓰면서 사실 그 연체 이율을 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대여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금전 채권 채무에 대해서 미처 연체 이율, 지연 배상금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하지 않았을 때 그때 바로 뭐가 적용됩니까? 구멍이 있을 때 그때 임의 규정이 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행 규정이 우선 하고요. 계약이고요. 계약이 없을 때 임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임의 규정과 가행 규정. 계약이라고 하는 원리와 법이라고 하는 원리가 서로 충돌할 때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법리적으로 할 때 기초적으로 가져야 될 아주 체계적인 문제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법률 관계의 기본 체계. 자, 이것은 우리가 결국 어떤 법률 이슈가 발생했을 때 민사관계, 형사관계, 행정관계의 세 가지의 범위 안에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사, 형사, 행정. 그래서 법률 관계가 민사, 형사, 행정 안에 있기 때문에 소송 또한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민사관계, 형사관계, 행정관계 그에 똑같이 절차적으로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민사, 형사, 행정이 무엇이냐? 자, 민사는 개인 간의 권리관계의 존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제가 뭐예요? 아, 제가 친구에게 돈을 꿔줬습니다. 못 받습니다. 제가 강의를 했는데 강사료를 못 받습니다. 바로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에 있어서 물건이 됐든 돈이 됐든 줄 사람, 받을 사람 간의 법률 분쟁이 바로 권리 의무 관계의 존부라고 하는 민사 관계고요. 그래서 민사 관계는 개인과 개인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바로 개인과 개인. 근데 소를 제기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원고라고 하죠. 그리고 소를 제기당한 사람은 피고입니다. 갑돌이가 을순이에게 핸드폰을 500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예, 중고 핸드폰을 팔았어요. 자, 돈을 다음 달에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을순이가 핸드폰만 받고 돈을 주지 않아요. 5만 원을. 그럼 어떻습니까? 갑돌이는 을순이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하죠. 피고는 원고에게 금 5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청구 원인에 이렇게 핸드폰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핸드폰을 인도했으나 5만 원을 갖고 있지 않아서 부득이 소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원고와 피고가 있는 것이고요. 형사는 대한민국의 질서를 어긴 것을 죄라고 만들어 놓고요. 절도죄, 강도죄, 강간죄, 횡령죄, 배임죄, 폭행죄 이런 등등의 죄를 만들어 놓고요. 그걸 국가 질서를 어긴 행위를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뭐랍니까? 부과하는 불이익이 뭐죠? 형벌이죠. 그래서 바로 이 형사는 국가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처벌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형사는 바로 이 민사는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라면 형사는 국가와 죄를 범한 사람의 싸움입니다. 즉 판사는 형사 재판은 이 국가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자가 진짜 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형사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형사 재판은 당사자가 누굽니까? 국가에서 그 형벌권에 있어서 공소 유지를 하는 담당자인 공무원이 누구예요? 검사지요. 그래서 검사 그리고 죄인으로서 다루어지는 자. 그러나 지금은 혐의자제 아직 죄인이라고 확정되는 건 아니죠. 결국 죄인이라고 확정되는 건 언제 되는 겁니까? 유죄라고 확정되는 것은 이제 형사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과정을 하는 것인데 그때 바로 유죄인지 아닌지 그 혐의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피고하고 피고인을 많이 헷갈립니다. 보통 제가 이제 영화나 기사나 뉴스 같은 것을 보면 피고인 헷갈려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헷갈려서 쓰더라도 우리가 의미를 전달하는데 크게 부족하진 않은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신 거니까요. 민사에서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이 피고고요.
형사에서 바로 그렇게 범죄자라고 칭하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는 게 더 뭐가 있냐면요. 변호인하고 변호사도 많이 헷갈려요. 변호사는요, 자격증의 이름이고요. 면허 자격증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의사 하는 것처럼 자격증의 이름이 변호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위해서 조력하는 자를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변호사를 샀다 하면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은희 변호사지만 지금 조은희 변호인은 아닌 거예요. 제가 어떤 피고인에게 형사 재판에 대한 수임을 받아서 변호인으로서 한다고 하면 그 법정 안에서는 변호인 이렇게 판사가 칭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행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계는요,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행정권에 따라서 행정 처분을 바랍니다. 우리가 과세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예를 들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철거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행정법에 기해서 행정법에 기한 행정권에 따라서 행정 처분을 바랄 수 있는데 그 행정 처분을 받은 국민이 나에게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과세 처분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과세 처분을 했을 때 나는 이 과세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데 아니면 너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왔는데 라고 했을 때 그 과세 처분이 위법하고 무효다라고 주장을 할 때 하는 것이 행정관계입니다. 행정관계는 기본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발했을 때 발생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민사관계는 개인과 개인 간에 있었을 권리 의무의 침해관계. 형사는 죄를 범했을 때 국가에서 처벌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관계는 바로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발했을 때 그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행정처분을 해서 자신이 이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저는 무언가 침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행정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민사, 형사, 행정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학문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예외적인 것을 민사, 형사, 행정과 아닌 어떤 제4회, 제5회 유형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거의 99.9%에서는 민사, 형사, 행정은 기본적으로 모든 법률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에서도 사실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를 이제 특별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네. 자, 그래서 민사, 형사, 행정. 바로 이 모든 법률관계가 이렇게 세 가지 관계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체계를 갖고 계셔야 이제 법률관계를 설명하시거나 이해하시거나 누군가에게 의뢰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훨씬 유용한 체계가 되는 것이죠. 자, 소송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아까 지금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을 만들어줬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일어난 걸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송이 일어나면 거기에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마치 이제 어떤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또 어떤 학생에게 학번이 부여되듯이 바로 그 소송을 특정하기 위해서 소송의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처음에 법원이 나오고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년 2월 14일 선고, 2011 가소, 2974일 판결, 그리고 가로 열고 퇴직금 이렇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를 할 때도 처음에 생년월일을 하고 뒤에는 성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인가요? 이런 식으로 다 나름의 그 의미가 있듯이 바로 이 사건 번호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관할하는 지금 법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선고한 날짜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사건이,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개시가 돼서 종결이 된 소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나오는 거고요. 처음에 우리가 소장을 접수하면, 그리고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하면, 즉 소송이 개시가 되면 처음에는 여기 선고 뒤에 있는 2011 가소, 판결이라고 하는 요것만 나옵니다. 바로 처음에 접수를 하면 요 사건 번호가 나오는 거고요. 이 사건 번호를 가지고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고 재판이 선고가 되면 비로소 뒤에 선고가 붙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가소 2974의 사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2011년도에 접수가 된 거고요. 가소는 사건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2974는 뒤에 이제 그 순서대로 천안지원에 붙는 사건의 번호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사건 번호가 나오고 나중에 선고가 되면 선고 날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건,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대충 이 사람이 몇 살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느 정도 정보가 나오듯이 사건 번호를 보면요. 아, 이게 퇴직금에 관한 사건이었구나. 2011년도에 제기됐구나. 가소 1심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2012년 2월 14일 날 선고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소, 나, 그리고 다는 사건 부호인데요. 그건 이제 사건의 종류를 나타내는 부호입니다. 그럼 사건 부호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사건 부호들이 있습니다. 가소, 가당, 가압이 있고요. 여기 보면 고약, 고단, 고압이 있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사, 형사, 행정으로 크게 러프하게 나눠진다고 했죠. 자, 민사들은 보세요. 다 기억입니다. 기억. 네. 아, 잘못 말씀드렸어요. 자, 민사는 가, 나, 다입니다. 그쵸? 민사 1심 가, 민사 2심 나, 민사 3심 다. 자, 근데 형사를 볼게요. 형사는 어떻습니까? 고노, 도예요. 행정을 볼게요. 구, 누, 두입니다. 자, 이걸 그래서 가나다 그러면 이건 민사구나. 그리고 고노도 하면 형사구나. 구누도 하면 행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다 1심은 어떻게 됩니까? 기억으로 시작하죠. 2심은 니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심은 디귿으로 시작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건 부호를 만들 때도 나름대로 어떤 일정한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이 머리 좋으신 분들이 다 기획을 해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지급 명령은 차고요. 뭐 지금 여기 민사집행 경비법은 다 경이죠. 네. 자, 이것만 볼게요. 가가 1심인데 거기에 보면 가소, 가당, 가압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소액심판부, 그 다음에 단독부, 그 다음에 합의부라고 하는 이제 그 재판부의 우리 속값, 그 소송의 크기에 따른 분류를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고약, 고단, 고압도 그렇고요. 네. 자, 사실 사건 보호는요, 거의 뭐 제가 몇 개인지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수십 개, 거의 아마 100개가 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100개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사건보도 있고 생소한 사건보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건보를 한 거고요. 이거 일부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보호를 검색하시면 이 사건의 종류가 무엇인가를 예측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사건 부호입니다. 자, 그러면 1강이 끝났고요. 잠시 후에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